안녕하세요. 또 전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그 원인이랄지 그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서유럽 봉건사에 끼쳤던 재반 영향들을 얼핏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짧게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 그 서유럽 봉건사라는 것은 특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은 정책으로 봉건제도라는 것 자체가 왕권이 약한 사회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를 왕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이권, 간섭받지 않은 권한을 가진 공자, 후자, 백자 이따위들이 따로따로 지배했던 한마디로 지방 공권적 사회였다 이런 말이야. 경제적으로는 중세 봉건사의 경제라는 것이 그야말로 자급자족 위주의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장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원의 주인을 영주님이라고 그러지. 장원에서 죽으라고 평생 동안 이사갈 자유도 획득하지 못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던 뿔 없는 소라고 불리웠던 농노라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농사만 짓고 살았던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한마디로 경제가 보잘것 없었단 말이겠죠. 사회적으로 이 당시 지배계층들을 제후나 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왕한테 종속돼 있었는가는 몰라도 자기가 지배했던 영지에 대해서만큼은 왕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은 불이권이라는 독자적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회 제후나 기사들은 그런 로 세력이 강한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중세 봉건사회는 워낙에 종교적 권위가 막강했던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규결되다 보니까 이 문화적으로도 그리스 로마 때 찬란하게 싹 텄던 그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문화는 퇴락해버리고 문화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중세를 문화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문화적인 다크에이지, 암흑시대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본격 있기는 있지만은 별로 보잘것이 없단 말이겠지. 종교적으로 교황의 권한은 막강했던 시대였다 그럽니다. 다 전 시간에 했죠. 카노사의 굴욕이랄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이 중세 봉건사회였는데 이것이 11세기 말에서 시작돼가지고 13세기 말에 끝나는 소위 말하는 이게 십자가라고 내가 그래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결과물로써 이게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생겨 있었던 서유럽 봉건사회가 한마디로 붕괴되어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한마디로 중세, 서유럽, 봉건사회 붕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기존에 생겨 있었던 이런 봉건사회의 특징을 전부 다 거꾸로 말해야 되겠지. 정치적으로는 이제 약했던 왕권이 그 전쟁 과정을 통해서 점차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망한다고 해서 왕 주어까지를 바꿔가지고 쫄따구들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왕권은 강화되고 또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뭐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는가 그 강화되는 과정과 절차도 여러분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합시다. 또 보잘것없는 경제라는 것은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엄청 발달합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 이전부터 장원이라는 농촌밖에 없었던 중세사회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없어졌던 고대 이래로 퇴락했던 도시들이 다시 부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후나 기사들은 몰락하겠지. 왜 이렇게 십자군 전쟁으로 제후나 기사들은 몰락하자면 제후, 기사 이 사람들 스스로 그 중동지방에 십자군으로 파견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100%가 생활할 수는 없겠지. 전사해버린 사람들 것이고 팔이 부러진다 머리가 터져버리거나 이런 막 환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 당시 제후나 기사들은 원정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출정을 했던 것입니다. 몰락합니다. 또 문화적으로 이 비록 전쟁을 거치면서도 찬란했던 그리스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었던 동쪽의 그 비잔틴 문화, 일명 동로마 문화라고 그러지. 비잔틴 할지 또 우리가 오늘날 무시하지만은 이슬람 문화도 당시 중세의 서유럽 봉건사회보다는 획기적으로 발달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비잔틴, 이슬람 이런 문화권과의 문화적 결을 통해서 문화도 대단히 발달해서 결과적으로 문화적인 부활운동인 소위 그 전시회도 잠깐 말했지만 다시 태어나 르네상스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전쟁은 교황이 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전쟁이 700명 이상의 희생자를 양산해버린 실패로 끝납니다. 얼마나 교황께서도 뻘쭘했겠습니까? 교황권은 이걸 계기로 해서 십자군전 도중에 이노센트 3세인가 그 사람 때 최고봉에 올랐지만은 그 이후로 교황권은 점차 약해가지고 세상에나 아비뇽 유수 같은 사태를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십자군전 이전에 기존의 봉건사회이고 전쟁으로 깨졌던 봉건사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분야별로 일어나는데 먼저 정치적으로 왕권이 강화돼서 점차 강화되었던 왕권은 또 한 차례의 전쟁, 십자군 이후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벌어졌다는 100년이나 그랬다는 그 100년 전쟁이랄지 영국 내부의 내전의 형태를 띠고 일어났던
그 뭐라 그러나 그 장미 전쟁 이렇게 말하나 이런 전쟁 과정을 통해서 왕의 권한은 강화되고 이런 비상식을 통해서 왕은 자기 밑에 있었는 신하 쫄따구들한테 이 비상 사태를 당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기득권을 주장하면 될 거냐 이렇게 뭐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가지고 왕이 나를 밀어라 이런 과정에서 왕권을 점차 강화돼가지고 점차 강화되는 왕권은 금방 말했던 백년전쟁 또는 모르겠나 장미전쟁 또는 에스파냐에서 이슬람제를 마지막으로 몰아냈던 이사벨라 여왕의 그라나다 전투랄지 이런 전쟁들이 되게 15세기 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 말이 지나가지고 16세기쯤 이러면 점차 강화되고 있던 왕권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절대적 경지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럽을 정치학적으로 절대왕정 시대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런 지방권은 사라져버리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스타일의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르네상스랄지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황권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카톨릭이 좀 타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타락했던 카톨릭의 타락에 반발했다 그래서 기존의 교황권의 권위에 반발했다. 이런 새로운 신자들을 뭐라 하냐면 교황의 타락에 교황이 아니라 교황청의 전반적 타락에 항의했다 그래서 항의했다는 뭐 영어로 프로테스트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항의했던 인간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16세기에서 소위 루터랄지 칼뱅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한 그걸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죠. 이 결과가 탄생했던 새로운 교파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소위 개신교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의 출현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여기다 좀 이 종교개혁이 뭔가, 르네상스가 뭔가, 또 이 경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뭐 신앙로 발견이라는 거, 콜럼버스 대탐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든. 그러면 도시가 부활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시가 부활해서 어떤 성격을 띠고 발전하는가 이걸 잠깐만 이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절대왕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앙로 발견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뭐 르네상스가 뭔가 돼야 되고 종교개혁이 뭔가 여기다 대한 약간의 살을 붙이기로 합시다. 그럼 먼저 장원이라는 것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한 그야말로 그러니까 화폐경제도 이미 고대 이래로 발달했던 화폐경제도 그 오랜 게르만족 이동이랄지 또는 그 외에도 수많은 그 프랑크 제국의 전성기였던 카롤루스 대제 죽고 나서 노르만족이랄지 이슬람이랄지 마자르족의 침략 결과 결국 도시에 있으면 사람들이 공격 목표가 돼가지고 다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타켓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시골로 막 피난가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도시가 쇠퇴버렸다 이런 말이야. 근데 또 세월이 막 2, 300년 흐르자 중세 봉건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약간의 생산력도 늘고 하면서 먹고 남는 잉여 농산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생겨나. 물론 이 당시 도시란 것들이 해봤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서울특별시랄지 광주 광역시 오면 뭐 인구 뭐 1000만이 되네 뭐하네 뭐 150만이 넘었네 줄었네 이런 규모는 아니고 기껏 해봤자 많으면 2만 5천 명 적으면 5천 명 내지 1만 명 파리 같은 도시라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10만 명 미만. 도시가 부활된 것은 기본적으로 장원의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생산력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원래 중세 장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지. 장원이 있으면은 장원은 오늘날 시골에 가면 우리나라의 시골의 자연 불황, 시골의 촌락 한 개, 동네 한 바퀴, 동네 하나로 생각하면 돼.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장원의 주인은 영주님이겠지. 예를 들어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 중에 혹시 돈키호테라고 들어보셨지? 그 사람도 명색이 직업이 농인이 아니라 기사입니다. 또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았던 영주로부터 장원을 딱 한 개를 하사받았어. 이 사람도 영주야. 그럼 여기 이제 장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제일로 큰 집이 성이 있겠지. 캐슬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돈키호테 영주님이 살고 계시는 성곽이요. 그 옆에는 이제 농노들이 살고 있는 이런 오두막집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이렇게 예하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수풀이 막 있으면 여기 막 이걸 뭐라 할까? 토끼라 할까? 또 사슴도 몇 마리 떼어다녀 이래. 그럼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아니겠지. 그럼 또 여기는 전부 다 이때는 영주님이나 농사짓는 농노들이나 공통의 종교, 카톨릭, 성당이 있는 것입니다. 뭐 성당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공동으로 작업을 쓰는 방앗간도 있을 것이고 수풀도 있어. 그럼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지을 농경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농경지라고 합시다. 중세 장원의 농경지는 대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영주님 직영지하고 농노님 보유지 이렇게 나누죠. 뭐 영주 직영지라 해서 우리 높은 돈키호테 영주님께서 직접 삽들고 농사짓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농노 보유지는 여기서 5집의 농노 이 중세의 농노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때 노예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다더라. 노예들은 그야말로 그냥 인간이야요. 근데 농노들은 비록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대로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자기 직업, 농노란 직업이지만 아들들한테 세습시킬 그 권리라 할 수 있나? 그 외에도 또 혼인할 수도 있고 막 이랬던 모양이야. 근데 그 이제 영주님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지어 먹고 산 대가로서 농노 이 사람들은 영주한테 어떤 세금을 바치냐면 기본적인 세금이 바로 부역이라는 것입니다. 부역은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세금 형태를 말하는 거이지. 그러니까 영주 지경지를 동교토가 직접 농사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 5가구의 농노들이 살고 있다면 이 5가구의 농노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 영주 지경지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은 100%를 전부 다 동교토가 가져간다 이런 말이지. 또 여기서 농사짓는 대가로서 이 부역 노동지대라 그러지. 노동력으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렇게 산에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았다 하면 자기가 먹었으면 큰 영주한테 바쳐야 돼.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특산물, 공납이라 이렇게 말하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주의 부당한 재판에도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신분이 농노였다는 말이야. 근데 원래 이 중세 장원의 경작 방식이라는 것이 봐줄 게 없어가지고 영주 지경지가 됐건 농노 보이주가 됐건 그냥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농업 경영을 했냐면 삼포제라는 방식으로 이 장원을 운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삼포제라는 것은 경제학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땅을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춘경지가 되고 이것이 추경지가 되고 이것은 휴경지가 된다 이런 말이야. 여기는 봄철에 씨앗을 뿌리는 땅이지. 여기는 가을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럴 때 3분의 1은 놀려, 휴경, 농사의 휴식. 그러다 여기 로테이션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전부 다 땅에다 씨앗을 뿌리면 전부 다 생산량이 늘고 이럴 건데 이런 후진적인 농법을 채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는 시비법, 시비라는 것은 뭐 옳고 그름을 따진다가 아니라 비로 뿌리는 방법을 시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비법이 발달치를 못하다 보니까 죽어라 농사 지어봤자 고생만 하지 생산이 별로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한 3년에 1년이라도 놀리면은 그 놀리는 동안에 이 땅의 힘,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여유를 준다 이런 말이겠지. 근데 중세 말기에 십자군정을 전후해서 바로 이 삼포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한 시비법이 무조건 무진장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분이랄지 이런 분뇨를 풀 같은 거 따라 섞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구태여 논리는 휴경지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지. 그 외에도 또 땅을 깊게 판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경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비법의 발달할지 심경법 이것들이 생산량을 늘려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근데 먹고 남는 잉여 농산물이 생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중세 장원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이때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농민들이 먹고 사는 배추가 한 10폭이 남았다 그래봐. 그럼 도시 시민들이 와가지고 배추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농민들 그냥 줘. 그럼 거기다가 뭐 동전 몇 입이라도 화폐를 바꾼다 이런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도시 시민들은 농사를 안 지어. 도시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로 물건을 파는 상인이랄지 또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수공업자 이 두 부류로 구성된 것이 중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들 도시가 이렇게 발달하지. 근데 이 당시에 중세 도시라고 해서 어떤 특징을 띠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치도시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란 것이 소비도시라 그러면은 그 막스 웨버라는 훗날의 유럽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중세 도시는 소비도시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수공업 제품들 생산도시였다 이런 말이야. 근데 왕이랄지 영주로부터 간섭받자는 자치권이라는 것은 획득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이랄지 제후한테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도시의 자치권을 매입하던 경우도 있지만은 분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괜히 그 목돈을 주고 영주한테 도시의 자치권을 처음에는 영주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 아까워 그 목돈이 그래서 상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용병들 돈 주고 용병을 채용해서 영주하고 군사력으로 맞붙어가지고 무력으로서 자치권을 강제로 획득하는 이런 케이스만 있었던 분이 여튼 그럽니다. 그러면 중세에 사는 사람들 시민 또는 수공업자 상인 아니면 수공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꺼번에 도시 시민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화에서 무조건 신분은 자유신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신분이 자유롭게 상공업을 할 수 있는 자유시민이랄지라도 내가 말을 잘못했다. 신분 자체는 자유지만은 이 사람들이 도시상에서 자기의 자유의지, 자유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만들 수는 없었다 이런 말이야. 뭐 때문이냐면 그것은 중세 도시에 전부 다 있었던 이런 게 있습니다. 길드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말로 구태여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것을 동업,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일종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상인들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상인 길드라 이렇게 말하고 수공업자로 구성된 것을 장인 길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상인하고 장인들
누가 더 파워가 셀 것 같습니까? 물건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직공들, 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문을 붙여 파는 상인들. 이 상인들이 훨씬 더 눈치도 빠르고 약삭 빠르고 이래가지고 상인 길드가 장인 길드보다 훨씬 더 파워가 셌다 이런 말이야. 처음에는 장인 길드는 독립된 길드를 만들지 못하고 상인 길드에 예속돼 있었는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도 상인들의 속박을 벗어나가지고 점차 독자적인 수공업자 길드였던 장인 길드를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일단 도시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도시의 행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막 비리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겠지. 근데 이 장인길드 안에 있었던 아주 독특하고 까다로운 신분제도가 뭐가 있냐면 도제제도라는 게 있었다 그럽니다. 이게 이 길드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조합원들의 독점적 이득 내지는 조합원의 단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길드가 만들어져. 그래서 상인이 됐건 장인이 됐건 이 길드에서는 도시 안에서 모든 판매할 수 있는 물건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랄지 임금이랄지 또 원료랄지 제품의 이렇게 적정성이랄지 이것들을 모조리가 간섭하고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착하게 생각할 것은 중세 도시의 시민들은 신분은 자유로운 신분이었을지 몰라도 거기서 상공업 행위 자체는 아무리 자유주의할지라도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물건을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도 없었다 이런 말이야. 왜? 길드의 속박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따라서 길드라는 것은 자기들의 그 조합원들의 이득을 이렇게 추구해드거나 몰라도 전반적인 장기적 면에서 볼 때 유럽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방해 요소로 작용을 했겠습니까? 되게 자유로운 유럽 경제 발전에는 방해 요소로 한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상인들 말고 장인 길드 안에서 있었던 도제제도 이게 뭐냐면 아주 까다로운 신분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유명한 도시에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죠. 내가 베네치아라는 도시 안에 살았던 내가 이름이 한상수입니다. 내가 베네치아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되고 싶어. 내가 아무리 분필을 만드는데 내 개인적인 취미가 있고 또 타고난 능력이 있는가는 몰라도 내 마음대로 베네치아 안에서 분필을 마음대로 만들어 팔았다가는 베네치아 장인 길드 그 장인 길드 중에서도 분필 장인 길드 조합원들한테 조직원들한테 나는 맞아. 그럼 내가 분필쟁이가 되려면은 우리나라 말로 쟁이라 그러지. 그게 장인이란 말이지. 장인. 베네치아 분필 장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 가입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도제가 됩니다. 도제. 이 도제는 일종의 견습공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나는 이제 나보다 선배들로부터 막 윽박지를 당하고 막 물떡 갖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피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모텔 도사가 도사 수업을 받으면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도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 막 장작도 패고 막 이렇게 물도 막 길러 나르고 뭐 오만 뭐인가 시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 7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수공 7년을 죽으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분필을 진짜로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신분이 한 단계 올라가지. 그걸 뭐라 하냐면 직공, 일명 직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필을 아주 잘 만들어. 그렇지만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분필 하나를 만듦에 있어서 겉모습은 비슷한가 몰라도 내부에 가지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 아주 디테일한 아주 미묘한 뭐라 그럴까? 똑같은 짜장면 잘 만드는 짜장면 장인집 가봐도 맛이 약간 다른 거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분필은 지구상에서 나보다 더 잘 만드는 게 없다. 최고다. 그 단계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주장해라. 일명 직인, 일명 마스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딴따라 마스터, 뭐 밴드 마스터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숙련공이 나올 때까지는 뭐 최소한도 빨라봤자 10여 년, 늦으면 20년 넘어도 결국에는 마스터가 될 수 없는. 그리고 조합원들이 너무나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 조합원 숫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흔적이 좀 남아있는 분야가 있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가면은 의과대학 졸업하면 바로 의사 뭐 전문의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된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의과대학 학부과정을 거치고 나오면은 뭐 이렇게 수련의 과정을 막 거치지 않습니까? 수련의 과정을 뭐 인턴 레지던트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의도 되고 박사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것이 바로 이거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 이게 참 답답하고 폐쇄적인 제도지만은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조합의 통제 아래서 만들어졌던 그 수공업 제품들은 참 오늘날까지도 그 명품들 그 명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를테면 그 현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 같은 거. 그 바이올린 그것도 해당된가 모르겠다만 바이올린 명품으로 소문난 이렇게 제품들이 뭐 과다닌이랄지 과르넬이랄지 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스트라디바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명품 중에 명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도시가 막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래, 이 발달했던 이 유럽의 그 상공업은, 그래, 이 당시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그 당시 자기들 말로는 부르주아 이렇게 말하고,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가 다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유럽에서 이제 지도를 사실 잠깐만 그려보자면 이게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여기가 발칸 반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십자군이 이전부터 하나씩 둘 생겨났던 유럽의 도시들은 십자군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 양상을 보여. 그 중에서 되게 거대한 무역권이 유럽에서 세 개가 형성되는데 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무역권. 이것을 바로 지중해 무역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막 시칠리라는 섬이 있고, 막 여기가 막 사르디니아 있고, 막 콜시카 있는. 그 다음에 이 북쪽에 혹시 여러분 그 와인, 포도주 중에서 거품 포도주, 그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이게 하여튼 모르겠어. 프랑스 그 북동부에 가면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인데 프랑스의 쌍파뉴 지역이라고. 이 쌍파뉴를 우리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샴페인 이렇게 된다더라. 이 지역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도다 뭡니까?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유틀란드 바드라고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나오지. 그러면 이 덴마크에 있는 유틀란드 바다 끄트머리에 오늘날의 북부 독일, 여기가 북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또 발트해라는 바다가 있거든. 거기는 독일 지방의 도시들의 유명한 도시에 그 함부르크랄지, 리벡이랄지, 강이랄지 이런 도시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북독일 중심의 도시들이 조축을 이뤘던 이 무역권을 북유럽 무역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이 이탈리아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의 맹주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도시 베네치아랄지, 피렌체랄지, 제네바가 아니라 제노아랄지 이런 도시들, 이런 데 주축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14년을 계기로 해서 선박을 통해가지고 이쪽에 가면 여기가 소아시아 반도가 있고, 여기가 오늘날 중동 지방 시리아랄지 또는 그 레바논 이런 나라들, 이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을 유럽 사람들 어떻게 불렀냐면 레반트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지역의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을 레반트 국가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일명 레반트 무역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의 중심 세력은 이탈리아 도시들, 함부르크는 독일이지, 모르겠더라. 베네치아랄지, 피렌체 이런 도시들. 그 다음에 함부르크, 북유럽, 이 북유럽 무역권이 발달한 영으로서 함부르크를 비롯한 북유럽의 도시들 한 200개쯤이 일종의 도시 동맹체를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의 한 200개쯤의 도시가 동맹을 이뤘던 그 독일의 동맹 이름을 한자 동맹이라 이렇게 말하지. 한자라고. 이 한자 동맹이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국이나 다름을 정도로 어느 국가의 왕하고도 이렇게 비교돼서 손색일 정도의 막강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파워를 이뤘던 것입니다. 한자 하니까 우리 뭐 중국 글자 한자 이걸 말한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그 항공기, 그 국적 항공기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이름이 뭡니까? 뭐 대한항공 이런 게 있겠지. 일본은 뭐 일본 항공 이런 게 있겠네. 미국도 뭐 NW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면 앞에다 에어 붙이면 돼. 에어 프랑스 이런 식으로. 그럼 독일의 유명한 항공사는 에어 독일? 에어 저머니? 혹시 오늘 그 루프트 한자 이런 항공사 안 들어봤는가? 그 한자란 말이 독일 말로 단체, 조합, 결사 이런 말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북쪽은 여기 독일이 그겁니다. 지중해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렇게 해결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유럽 상업권하고 이 지중해 무역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해주는 이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쌍파니아 지방, 그 샴페인 이 동네를 중심으로 했던 도시를 우리는 이 무역권을 우리는 내륙지 무역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자 동맹은 독일 도시가 대단히 발달했구나. 레반트 무역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팽창했겠구나. 또 쌍파니아 지방은 그 두 무역권을 연결해주는 또 프랑스 지방도 번성을 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발달했던 도시의 경제는 도시에만 끝난 게 아닐까 아닙니까? 주변의 농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빠르고 두서가 없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마는 잠깐만 참읍시다. 나도 죽겠네. 그냥 이게 좀 칠판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 채우고 끝냅시다. 아까 전에 돼지 닦아보다 여기 있다요. 여기 장원이다 그랬지. 장원 농촌이야. 근데 도시들이 막 옆에 막 엄청 많이 생겨났어. 근데 원래 중세 농촌의 농노들은 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라 농사만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돈키호테, 우리 영조님, 여기 이제 세월이 이러면서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는 어떻게 세르반테스 썼던 어디고 에스파냐 출신인데 어떻게 뭐 국적이 막 뒤섞여 버린다면 그런 거 따지지 마.
옆에가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생겼다 해봐. 그럼 영주, 꼴에 또 영주민이라고 베네치아 놀러 가지고 뒷골목에 가보니까 막 술집도 있고 룸사라도 있고 거기 막 휴양폰 막 난리도 아닙니다. 술 퍼 마십니다. 딸려. 무엇이 딸려? 돈이 딸리겠지. 딸랑 창원 한국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계대 창원에 한상수가 농노라고 해봐. 농노등이 싫다마는. 근데 도시 상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시민들이 배추 농사 짓고 먹고 남은 게 있으면 팔아라 해가지고 주니까 동전 몇 개를 줬어.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영주님이 동키호테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옆에 도시 가가지고 베네치아 어디 뒷골목 가면 어디 술집인데 술집 가서 내 술 외상값 갚아주고 와라 신분을 시켰어. 가봤더니 막 이렇게 흥청망청. 나는 농촌에 살아왔자 그냥 막걸리 한 잔 퍼먹은 것에 불과했는데 가보니까 막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별게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배추 팔고 남은 동전 몇 개 있는가 신문을 갖다가 그걸 술집 주인한테 줬더니 막 소주 주고 맥주도 줘. 우와, 이 세상에 이 동전이 이렇게 참 요즘 히트치고 있는 캐시가 아니라 코인이라 그러나? 우리 남국 선수. 코인의 소중함을 알게 돼버린 것이야. 근데 우리 동키호테는 날마다 이제 가서 술만 퍼먹습니다. 술값이 막 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더 필요하게 됐던 동키호테는 내가 죽으라고, 나는 아까 전에 술 먹었단 말 거짓말이고 내가 이제 죽으라고 이제 돈의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농사 짓고 이제 남는 것을 막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 돈을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적금이 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세상에나 놈은 영주는 나한테 뭘 제일 먼저 요구를 하냐면 원래 내가 그 영주 동키호테 냈던 세금이라는 것은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영주님 직영지를 노동력으로 일해줬던 것이 노동지대였다 이런 말이야. 일명 부역이라 그러지. 노동지대인데 돈이 필요했던 영주는 나한테 노동력 필요 없다. 나한테 이 땅을 빌려서 네 농로 보이지 빌린 대가로서 노동력으로 세금 내지 말고 너 돈 있지 하면서 적금 넣은 거 내놔 하면서 노동지가 점차 현물질을 거쳐가지고 화폐지대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말이야. 이게 농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변화입니다. 세금 형태가 노동력에서 화폐로 바뀌어. 그러면 똑같은 세금이니까 뭐가 변화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게 아니야. 세금이랄지라도 노동력, 화폐 완전 다르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오다가 뭐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창고서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 10,000원을 내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10,000원 빌렸는데 내가 어떻게 10,000원을 금방 갚고자 했는데 어떻게 돈이 안 생겨가지고 못 갚았어. 근데 10,000원 빌려주는 친구가 나한테 날마다 학교 끝날 때마다 엄마 내 돈 어떻게 돼서 띄어물 작자니 더러운 놈 나쁜 이러면 속이 상하지. 근데 빌려준 놈이 이게 채권자가 나한테 뭘 제안을 하냐면 너 10,000원 못 갚겠으면은 10,000원 당장에 갚든지 못 갚겠으면은 하루에 일당 1,000원씩 해가지고 학교 끝날 때마다 우리 집까지 내 책가방 우리 집까지 갖다 줘라. 하루에 1,000원. 열흘 동안.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돈 10,000원 시원에 딱 갚아줘 보는 게 자존심이 덜 상하겠어? 아니면 열흘 동안 죽으라고 무거운 가방 들여다 준 거에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10,000원 여기 땅 파면 나오냐? 열흘 아니면 20이라도 들여다 주겠다. 이거 진짜 억지야. 이게 노동지 이때는 영주님하고 농노의 관계가 노동력으로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인적 예속 관계다 이런 말이야. 근데 돈 몇 푼, 네 땅을 빌린 대가로서 임대료 그거 내버린다. 이것은 이제 인적 예속 관계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농노들의 지위가 격상됨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화폐지대 때문에 농노들의 지위가 상승되고 있다 이런 말이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돈 때문에 올라가고 있던 농민들의 지위를 더욱더 결정적으로 또 한 번 상승시킨 것이 뭐냐면은 바로 블랙데드, 흑사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그냥 엄청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흑사병 때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흑사병은 물론 신분도 안 가리지, 뭐, 위로는 왕족들도 걸리고, 또 가톨릭 신부님도 걸리고, 소년도 걸리고, 농노도 걸리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좀 불결하거나 좀 그거에 있던 농노들이. 그러면 흑사병이 아무리 살벌하다 할지라도 농노들은 엄청 많이 죽어버렸지만은 흑사병 때문에 농경지, 땅덩어리, 장원의 땅이 시커멓게 막 색이 변색돼가지고 땅이 죽어버리겠습니까? 농경지 몇 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걸 경작을 해야 될 주체인 노동력, 농노들이 무진장 줄었다 이런 말이지. 따라서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의 격감, 이것이 참 이상한 말이다마는 살아남은 농노들의 지위를 또 한 번 밀어 올려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가진 영주들은 자기 땅을 놀리면 임대료를 뭐 노동력이 됐건 화폐가 됐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손이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있는 농노들은, 영주들은 자기 땅을 놀리지 않고 몇 푼이라도 임대료를 챙기기 위해서 이제
농로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야. 우리 창원에서 여러분은 뭐 보너스 몇 프로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농로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농로가 신분적으로 해방돼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농로 해방 과정은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도 있고 또 지역적인 속성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13세기 이미 농로 해방 과정을 거쳐버렸고 가장 뒤는 동유럽의 호진국들 이를테면은 러시아랄지 또는 프로이센 독일의 일부지 이런 나라들은 19세기쯤에 접어들어서야 농로가 해방되지만 여튼 13, 14, 15세기에 서유럽에서는 아주 농로 해방이 이렇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농로 해방 과정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상수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몇 푼 이렇게 영주한테 줘버리고 그 자기 신분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 또 이 과정에서 절대로 농로 해방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영주들 군사적인 그 탄압 때문에 농로들이 또 무진장 많이 맞아 죽어버리지. 뭐 때문에 그 농로 해방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농로 해방 과정이 그런 끔찍한 죽음들을 이렇게 배틀했냐면은 바로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 영주들의 봉건적 반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주들의 봉건적 반동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또 맨날 그 돈키호테만 그 욕을 얻어먹는다마는 돈키호테 영주고 또 한상도 여전히 농로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어. 나한테 내가 적금을 내놓고 내가 그 적금 줘버리고 그 농로 보이지 내가 땅을 조금 사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자영농민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땅 주인이야. 근데 나한테 땅 판놈 가지고 또 우리 동키호테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베네치아 쫄딱 또 술집 비싼 술집 가서 몽땅 처음 마쳤던 모양이야. 아니 술집에서 가지고 간 나한테 땅 판 돈 그것도 다 써버리고 이제 술집에서 돈 얻다 쫓겨나가지고 말 타고 끄덕끄덕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나는 이제 내 땅이 조그만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내가 갖게 됐다. 그래서 여기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엊그저께가 우리 영주님 동키호테에서 터덕 힘도 없이 말 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영주님 옛날에 영주 오시니까 반가운 몸에 어디 갔다 와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 그러면 동키호테 나를 쳐다보면서 어디 갔다 와요? 옛날에 내가 땅을 사기 전까지더라도 영주님 보면 내가 영주 마님 어디를 다녀오신 길이시 나이까 이러던 놈이 하루아침에 땅덩이에서 쓰고 어디 갔다 와요? 이 말을 듣고 동키호테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기의 또 군사력을 부려가지고 이미 해방된 농로 한상수를 다시 옛날 같던 속박적인 신분으로 비끌어내려 그래. 이런 영주들의 모든 행동을 봉건적 반동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영주가 잘못한 것이야? 말 한마디 싸가지 없이 하는 한상수가 잘못한 것이야? 물론 내가 영주님한테 옛날 생각을 못하고 어디 갔다 와요? 이것도 나한테 잘못 좀 있기는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원초적인 진짜 잘못은 영주. 그러면 한상수가 아무리 이렇게 보다시피 쬐깐하고 이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받아버리는 거이지. 이 해방 과정에서 밀란이 엄청 많이 벌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4세기쯤에 프랑스 북동부 쌍판자체 옆에 이런 게 있어. 자크리의 발랏. 자크리라는 할지 또 이거 프랑스고 또 영국에서 벌어진 대표적 발라드는 와트 타일러인가? 이런 게 있어. 근데 여기 타일러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마는 또 이거 갑자기 반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야기 옆으로 생각하면은 중세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 그 성씨들을 보면은 중세 도시가 부활하고 이럴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직업이 바로 그대로 성씨로 고착된 경우가 하다합니다. 자, 자기 직업이 성씨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는 박씨랄지 김씨랄지 박석김 아니구나. 박석김이 아니 김이박씨 지금 우리 국사하고 혼동된다. 박석김이 옛날에 신라 초창기 때 박석김이 삼성 결입을 해가지고 세성씨가 왕을 겨드러냈던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튼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름이 그대로 성으로 굳어진 경우가 있어. 이를테면 혹시 이런 거 골프 선수 중에 아담 스캇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국적이 뭐 호주인가 어딘가는 모르겠다만은 아담 스캇이라는 성씨는 원래 고향이 스코틀랜드 놈들이 스캇 그럽니다. 또 백상어라는 별칭으로 소문나 지금 죽었는가 살아났는가 모르겠다만 옛날에 그 골프 쳤던 그 백상아리 그렉 노먼인가? 노먼 이것은 노르만족 그 노르망디에 공부 있었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아시죠? 또는 많이 있어 그런 것이. 또 나르는 23번 우리의 에어 조단 미셀 조단이라고 그러나 마이클 조단 그 조단은 또 지역이 요르단 그 요르단 근처를 또 우리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그 슈바이처는 또 어느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성씨가 슈바이츠가 되냐면은 그 독일 말로 스위스를 슈바이츠, 스위스랜드 뭐 그런 것이야. 또 직업이 성씨로 그대로 굳어진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이런 성에 들어봤습니까? 스미스라고. 이것들은 어느 직업으로 스미스라는 성씨는 전부 다 저희 조상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스미스가 되냐면은 대장장이들 이거. 또 타일러 이것은 타일공, 타일 붙인 놈들이 성씨가 타일러, 또 타일러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다 보면 또 테일러라는 게 있죠. 테일러. 이건 또 양복쟁이들. 좋게 말하면 재단사. 또 그 이발쟁이들, 깍사, 바버. 그 외에도 그 나무꾼 놈들은 안 되겠죠. 나무 하시는 분들이랄까? 그 나무꾼들은 그냥 우드맨, 타이거 우즈. 그 외에도 겁나 많네. 또 지금 모텔 주인도 있어. 크루거라고. 아, 그때는 물론 모텔은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관 주인들을 여관 주인 하는 애들이 성씨가 크루거가 돼. 또 빵 만드는 제빵사들. 그것들은 뭐냐면 베이커 이렇게 말하고. 또 나무꾼들을 우드맨 이렇게 말하면은 나무꾼들 해온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이게 테크닉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 이거 그 목수라 그러지, 목수. 목수들은 카펜터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그 무슨 탑 오브 더 월드 이런 노래 부르던 뭐 카펜터스 그런 가수도 있고 뭐 이랬지. 그 외에도 엄청 많네. 또 뭐 있겠나? 참 많네. 양털 깎기도 있고 여관 주인도 있고 또 혹시 미제 맥주 중에 밀러라 맥주가 있나? 독일 말로는 뮬러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그 뮬러라는 성씨는 뭐 어떤 놈들이 밀러가 되냐면은 그 오크통 나무로 만든 수료랄지 음료수 보관통 있잖아. 이런 거 만든 놈들을 그런 만든 놈들이 성씨가 여튼 영주들의 봉건적 반동에 따라서 반발이 벌어지는데 반발이 수십 건 벌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랑스의 자크리, 영국의 와트 타일러. 근데 이 와트 타일러 반란 다 원인이 똑같아. 이 사람은 이래서 반란이 벌어졌어. 근데 자크리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와트 타일러는 영국의 인물 이름이지만은 농민 지도자지만은 자크리는 프랑스 그 북동부네 여기도 샹파냐 지방 옆에. 자크리는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농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방되는 과정이고 옛날에 비해서는 좀 신분이 좀 상승되는가 몰라도 여전히 영주들보다는 경제력이랄지 모든 편에서 딸려. 이 사람들이 그 날씨가 추운 동네이다 보니까 프랑스 북동부다 보니까 항시 입고 다니는 옷들이 유니폼 비슷하게 고착된 옷들이 자크리라는 옷이야. 자크. 이게 돈 많았던 영주들이 그 자기 밑에 있는 농노들, 가난뱅이들, 천박한 놈들, 비렁뱅이들. 그 자크라는 것이 그 누벼진 그 일종의 그 두꺼운 패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자크를 입고 다니는 천한 놈들은 그 일종의 그 농노들에 대한 멸치로서 자크리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이 벌어지고 이것도 막 벌어져. 그렇지만 반란이 일어나든 말든 간에 이런 현상, 그 농노들의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 시대적 흐름과 대세가 되다 보니까 여튼 시끄러웠던 말들 간에 농노들은 해방됩니다. 농노들이 해방돼서 그 사람들이 자영농민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농로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장원이라는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농로 해방에 따라서 장원도 붕괴되고 장원이 붕괴되다 보니까 장원 경제라는 1차적 경제를 기반으로 했던 중세 서럽 봉건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장원이 붕괴되다 보니까 중세 서럽 봉건사의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상공에 발달했던 또 진일보 발달했던 근대 처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 내가 복잡하게 말을 했다면은 그 14년의 영향이 바로 정치적으로 왕권이 가게 되고 경제는 뭐 상공이 발달하게 되고 뭐 이거 뭐 어떻게 됐는데 상공 발달에 처음에는 잉여 농산물 또 농촌 경제가 발달해서 먹고 사는 농산물이 생기자 그걸 사고 팔고 이것을 했던 잊고 살았던 상업이 부활되고 또 상업이 부활되다 보니까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었던 수공 제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도시가 부활되는데 도시는 되게 오늘날처럼 권력에 속박받는 그런 게 아니라 자치권을 획득하고 있던 자치도시인데 자치도시에 살았던 시민들 상인이랄지 수공업자들은 비록 신분은 자유신분이었는가 몰라도 길드의 속박 때문에 자유로운 상공행위는 애시당초 꿈도 꿀 수 없었고 여튼 꿈도 꿀 수 있었든 없든 간에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에 발달한 화폐지는 주변에 장원에 다시 역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원래 장원에서 영주한테 농노들이 냈던 지대라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했던 노동지대였는데 이게 도시 화폐 경제 이후로서 화폐 지대로 바뀌다 보니까
노동력보다 화폐지대. 이것은 농노들의 자존심 상승, 농노들의 신분, 또 거기다가 결정타가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의 격감이 살아남은 농노들의 가치. 이걸 더 높여가지고 여튼 농노는 해방됩니다. 다만 농노 해방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그 과정에 일어났던 바로 영주들의 못됐던 봉건적 반동 때문에 끔찍했던 사람들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농민 반란들이 막 이렇게 속출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불쌍한 패딩들의 반란, 자크리의 반란이랄지 영국의 와트타르의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했던 유럽의 경제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권이 가는 시기가 15세기 말쯤이라 그러지 15세기 말에 당시 이슬람의 한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스파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파냐에 소왕국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아라곤이라는 이름의 소왕국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아라곤의 황태 이름이 좀 발음이 좀 안 된다면은 페르디난드인가 이런 놈이 있었어. 놈이 아니라 왕. 또 당시에 카스틸리아라는 또 왕국이 있었던 모양이더라. 카스틸리아 왕국의 여왕이 이사벨라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가 결혼합니다.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소위 에스파냐 왕국이 탄생해.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바로 이런 연대 아주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14구두. 우리나라 조선 건국이 바로 13구두입니다. 이성계가. 근데 100년마다 우연히 일찍했지만 이상한 일 많이 벌어져. 조선 건국 100년 만에 때는 바로 이사벨라 여왕. 이 사람이 에스파냐, 즉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슬람의 마지막 세력 거점이었던 그라나다란 마을이 있었어.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라나다 전투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전쟁 과정에서 왕권을 대단히 강화시켜가지고 바로 이때 그라나다 전투를 겪어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던 이사벨라 여왕. 이때 막 발달했던 이탈리아 출신 그 유명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콜럼버스 이 사람이 자기 조국 이탈리아는 당시 정책으로 너무나 분열과 혼란이 심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탈리아 반도 이거 장화처럼 했지 않습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를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임자 없는 장화짝 이렇게 불렸던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킬 만한 정치 권력이 생성이 되지 않자 이 사람은 에스파냐로 가지고 이사벨라 여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인도 가는 백기를 찾아가지고 당시 유럽 놈들 인도 갈 수도 알았습니다. 땅으로 걸어가 죽으라고. 그 당시 냉장고 없었던 유럽 놈들은 육류 그 놈들 식상이 막 고기 등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냉장고 없다 보니까 육류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신료 이걸 뿌려야 된대. 근데 신선도 유지 필요한 향신료가 유럽에서 생산이 안 되고 그 미지의 인도에 난대. 그 전부터 마르코 폴로 시절부터 이렇게 인도 땅으로 죽으라고 걸어가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땅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서유럽하고 인도 사이에 한 13세기 말 14세기가 되면은 오스만 투르키에 얘네들 장악해서 서유럽 상인들이 이리로 가는 것을 방해를 치고 막 못 가게 해도 통행료 내라고 막 복잡해. 그래서 콜럼버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땅으로 갈 게 아니라 인도를 배 타고 가버리면은 그냥 죽으라고 그냥 물류도 쉽고 대량의 물건을 향신료를 가져와서 떼어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사벨라한테 제시를 하지. 인도 찾아줄 테니까 경제적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도박을 합니다. 콜럼버스 이사벨라 지원을 받아 이 사람이 인도 가는 백기를 찾아. 근데 이 사람은 참 뭘 믿었냐면 당시마다 유럽 사람들은 그 지구를 공처럼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천동설이라는 게 있지. 프톨레미우스라는 천동설을 5글자로 늘리면은 그게 지구 중심설이 됩니다. 천동설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점잖은 지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지. 그러니까 지구를 위에서 본다면 지구 이렇게 생겨서 동그래. 그러니까 한가운데가 그 예수님 태어나신 저 성스러운 성지 그 도시가 뭡니까? 자, 그만 써도 되겠죠? 제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하는 육지도 있고 산도 있고 땅도 있고 막 강도 있고 해가지고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는 지구 전체를 거대한 O자형의 거대한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중세 유럽인들이 믿었던 그야말로 지금 보면 어쩌고냐면 이걸 T자 O자형 지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위에서 보기 옆으로 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이게 하나의 거대한 원통형으로 생겼다 이런 말이야. 한 가운데가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 거대한 원통에서 이제 그 거대한 바다 끝머리 가면 수직벽. 엄청난 낭떠러지가 가가지고 배 타고 몰려나가면 뚝 떨어져서 이제 영원히 죽어버린다. 이걸 믿었대. 근데 콜럼버스 이걸 안 믿었습니다. 이때 이게 방귀 들고 나온 것이 그 유명한 뭡니까? 천동설이나 지동설을 또 5자로 늘리면 그것이 태양 중심설이 되는 거이지. 또 이 당시 태양 중심 말고도
당시 또 유명한 토스카넬리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토스카넬리 이 사람은 또 뭘 주장하냐면 이 지구가 이래성이 아니라 T자 영자를 딱 엎어버리고 지구 구형설, 일명 지구 구체설. 이거 뭐냐면 지구는 이렇게 원통형 형성이 아니라 공이다. 공처럼 생겼는데 공처럼 생긴 지구는 뺑뺑 돌고 있으니까 뭐 예루살렘이 지구에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아. 이것이 지구 구형설. 이건 콜럼버스가 아니라 토스카넬리 주장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콜럼버스는 믿었던 모양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이사벨의 지원을 받아서 가. 근데 거기서 어떤 착각을 했냐면 다음에 이제 신앙노방을 하겠다마는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지구가 탁구공만 했다 하면 실제 지구는 농구공처럼 커버리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갑니다. 오늘 카리브해예요. 근데 카리브해에 갔던 콜럼버스는 그가 인도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모양이야. 이 사람은 살았을 경에 그 카리브해에 오늘 쿠바 있고 뭐 도미니카 공항 있고 아이티 공항하고 뭐 복잡한 동네 아주 그 풍광 좋은 자마이카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모르겠어. 그 동네를 여기는 인도는 인도인데 어떻게 향료가 잘 안 나네? 여기는 시골 인도 모양이라면서 그래도 이 콜럼버스의 그 멍청이 아니라 참 어이없는 착각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동네를 서인도 제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왔던 그 이탈리아 쪽에 또 하나의 탐험가 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콜럼버스 이후로 그 동네를 많이 가가지고 여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미지 대륙이지 여기는 인도가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그 신대륙을 그 아메리코 베스푸치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는 그 대륙 이름을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튼 정제는 이렇게 발달해가서 신앙문화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또 르네상스는 뭐인가 또는 종교교육은 뭐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몇 마디 더 하기로 합시다. 오늘 참 두서운 수업 저는 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뭐 대 묶었네.